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업을 진행한 게 시장 실패할 차례인가? 페이지가 몇 쪽이지? 몇 페이지? 29? 자, 29쪽. 자, 우리 지난주에는 현대행정국가에 관한 국가가에 관한 표현 양식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자, 29페이지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저를 바꿔서 그 다음 페이지 그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현상을 학습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매년 문제에서 1문항씩 등장하는 파트가 오늘 강의에서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29페이지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 특징은 2000년대 아마 이제 초반까지 문제에서 답안서로 등장했던 파트인데, 뭐 최근 문제는 좀 격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일단 현대행정의 양과 질적 특징을 구분시키는 문제 한 문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것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수가 왜 증가하는지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킨슨 그러는데, 이 파킨슨의 법칙 묻는 것들, 요 세 가지 형태로 등장했지만 최근은 요것이 좀 문제에서 고른됩니다. 이게 C급 정도 된다고 보시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행정의 양과 질의 구분 방식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건 표현 양식이 양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 자, 여기 보자. 확대, 팽창, 양이죠. 확충도 양이죠. 수의 증가, 증대. 요 표현 양식 갖고 있으면 무조건 양이야. 자, 내가 확대, 팽창, 확충, 증가, 증대의 형태로 표현했는데, 자, 교재 29페이지 좀 보자. 1번에 행정기능의 확대 나왔죠. 2번에 행정기구의 확충 나왔죠. 3번에 공무원 수의 증가 얘기했고, 4번에 재정규모 팽창, 마지막 공기업 수의 증대 나왔어요. 자, 다음 중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이 아닌 것. 1번 행정의 복잡화. 몇 번? 1번. 이렇게 문제 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하나 볼 게 있으면은, 자, 이번에 행정기구의 확충 나온 거 봐. 자, 두 번째 줄. 자,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11부 4처가 2019년도 6월달.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원 18부 5처 17청 6위원회로 증가했고, 자, 그때 공무원수의 증가 나온 거 봐. 53년도 말 23만 명, 2018년도 12월 말에 약 97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내가 저 보는 이유는 국가하고 지방 가운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디 공무원 수가 보다 많아요. 국가공무원 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60만 명, 이쪽은 여러분들 6만 명 정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비중을 얘기할 때 거꾸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숫자가 크다 그러면 O야, X야?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가에 의한 통치가 좀 강조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보다는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행정의 한 건 아직까지 지배적이다 그 표현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질적인 면을 보겠는데, 요 질적인 면은 여기 보자. 요 일반적인 특징을 함정할 때 질적인 면에 관한 특징을 함정파서 문제를 묻는데, 자, 일반적인 특징은 두 가지의 형태를 이해돼야 돼. 자, 거기 6번에 신중앙집권화 밑줄. 신중앙집권화. 그리고 여러분들 7번에 광역행정. 요 광역행정을 달리 적어놓자. 행정에 광역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7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행정의 광역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신중앙 집권화가 무엇인가 그 형태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7번을 잠깐 보자. 나중에 지방행정론 특강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17,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자, 이건 중앙정부의 힘을 얘기하는데 이 시기는 절대 왕정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한 시기가 이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중앙정부에 강력한 힘이 집중된 지방 중앙집권이 발달했고, 자, 19세기에 들어와서 절대 왕정 자체가 시민혁명에서 타파가 돼. 그리고 중앙에 대한 여러분들 국민의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을 비워가니까 여러분들 힘을 어디로 빼주라는 얘기야? 지방으로 빼줘. 그래서 이 시기는 작은 정부 형태를 얘기하는 지방 분권이 발달해. 자, 근데 20세기 보자. 공황 이후에 아니면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국가 모든 기능이 피폭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다시 한번 국가 재건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새로운 형태의 집권이 등장하는데 이걸 신중앙 집권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을 때 물어보자. 19세기를 입법국가라 그랬죠? 20세기를 뭐라 그랬어요? 행정국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국가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신중앙 집권화가 맞는 거야. 행정국가는. 그죠? 행정국가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자.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은 그러면 신중앙 집권화가 맞지. 여기 보자. 지방 분권화 그건 언제야? 19세기지. 여기 한 문제야.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물어보자. 현재 20세기야, 21세기야? 21세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신중앙 집권화도 한 1세기가 지배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해.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 다시 중앙정부의 힘을 비워가라. 노무현 정부 때는 여러분들 지방 분권화 정책에 근거하여 행정수도도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했어요. 했고 지방 혁신도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의 각종 힘을 계속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서 21세기는 새로운 형태의 신지방 분권화 자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적는 이유는 뭐냐? 시험 문제 다음 중 현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볼 때는 이걸 묻는 사람들은 출제한 사람에 따라서 20세기를 현대 행정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21세기를 현대 행정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보기가 나올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나오면은 보기 가운데 답을 찾아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의 형태가 대부분 작은 정부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 현대 행정은 21세기가 되는 거야. 보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큰 정부야. 그럼 현대 행정은 20세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에 나온 게 규제 완화, 2번 나온 게 여러분들 복지 정책의 증대, 3번 나온 게 민영화, 4번 여러분들 분권화. 자, 물어보자. 규제 완화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규제 완화,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니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지. 여기 보자. 복지 정책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고. 이쪽에 민영화의 활성화, 큰 정부, 작은 정부. 민영화란 말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걸 얘기해. 정부가 할 걸 민간화로 주는 걸 얘기해. 민영화라 그래. 그러니까 민영화를 얘기할 때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분권화. 작은 정부. 이때는 정답 뭐야? 2번 정답이야. 근데 1번에 나온 게 공무원 수의 증가, 2번에 재정 규모의 팽창, 3번에 복지 정책의 증대, 4번에 분권화 나왔어. 그럼 보자. 공무원 수의 증가, 재정 규모의 팽창, 복지 정책의 증대는 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이때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4번 분권화가 되겠지. 둘 다 기출문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밑에 있는 보기 갖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은 이제 7번에 또 뭐가 나왔어요? 광역행정이 나왔는데 이 광역행정을 다른 말로 행정의 광역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행정의 광역화. 자, 여기 보자. 광역은 한자로 그려 적어. 광역. 이걸 묶을 광자라 그래. 광개토 대항할 때 광자 이거야. 영토를 묶는다, 통합한다, 확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날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구역과 구역을 통합해서 처리할 각종 행정 양식이 많이 등장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보자, 인천에서 여러분들 서울로 출퇴근 통학들 많이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제는 뭐냐? 구역과 구역을 통합해서 처리할 여러분들 행정 수요가 발생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인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 산다. 그럼 버스 타고 어디까지 오냐? 동인천까지 와. 동인천까지 와서 어디까지 가냐? 구로까지 가. 구로에 내려서 버스 타고 여러분들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냈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편도만 약 6,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그럼 왕복 얼마야? 12,000원이야.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하고 인천 자체를 통하기라든가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야 우리 구역과 구역을 통합해서 동일한 요금 체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줘. 그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광역화가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광역행정, 행정의 광역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방행정 때 학습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대기권 오염 문제, 자,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을 어디다 갖다 쓸었어? 인천 물은 어디야? 팔당댐 물 자체가 여러분들 수도권 자체 물 공급이래. 그럼 팔당댐은 어디에 있는 게야? 경기도에 있는 게야. 그죠? 경기도 팔당에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경기하고 서울하고 인천 자체를 통합해서 수질 관리를 함께 해야 되냐 돼. 해야 합니다. 구역과 구역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 수질관리 행정, 그걸 광역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내가 광역행정 얘기했는데 이 반대말을 뭐라 그러냐? 행정권역의 세분화 이 계기에. 그래서 현대행정의 특징을 행정권역의 세분화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놓으세요. 권역의 세분화 X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권역의 세분화 X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제 한접할 게 없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바로 뭐냐. 여기 보자. 출제빈도시급, 파킨슨 법칙이 나오죠. 자, 이건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인데, 여기 교재 29페이지 봐봐. 자, 29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공무원 수의 증가란 말이 나오죠. 23만 명이 97만 명. 아마 여러분들 지금 2019년도 현재는 내가 볼 때는 약 100만 명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인력을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인력의 형태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엄청나게 공무원 수가 증가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1페이지의 맨 위에 파킨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파킨슨은 영국의 경영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시사평론가고 이 사람은 1957년도에 여러분들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뭐야? 자신의 이름을 딴 법칙이 나왔고 여러분들 행정의 연구다. 그 여기서 여러분들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결과 이렇게 얘기해. 야, 특정 조직에 있어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 조직이 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파악해. 다시 한번 본질적 업무량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냐?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나올 거야. 거기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1914년부터 42년도까지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자, 근데 이거 보자. 해군성 자체의 본질적인 업무는 함정 업무야. 함정. 응? 근데 함정의 숫자가 1914년도에 550척에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진행되는 도중에 무려 여러분들 110척으로 감축이 돼. 440척이나 감축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럼 본질적인 업무가 감소가 됐으면 해군성에 근무했던 행정인력, 군무원 그러죠. 군무원의 숫자가 그만큼 감소가 돼야 돼. 근데 감소되기는커녕 거꾸로 공무원 수가 증가합니다. 거기 몇 점? 7.8배나 증가해요. 7.8배나. 그럼 특정 조직에 있어서 자, 여기 들어보자. 공무원 수의 증가는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법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이 하반기에 추가 모집이 발표됐죠.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있고 하반기에 보통 한 번 보는데 내가 항상 추가 모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이 12월 달에 한 번 더 시험이 있는데 군무원 시험은 영어를 안 봐요. 한국사도 안 봐요, 여러분들. 국어하고 행정학, 행정법 그 세 가지만 갖고 이를 평가를 내리는데 물론 국어하고 한국사 능력, 한국어, 한국사 같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영어는 공인영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요건은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 사람들은 원서 접수해서 12월 달에 시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행정 인력을 가장 많이 뽑아.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해군하고 공군 각각 나눠서 인력을 뽑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략적인 인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형태를 좀 정해 두시고, 개별적으로 공무원 자체가 지금 얘기한 일반 행정직의 다른 직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수업 중간 시간에 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럼 내가 아는 것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는 것대로. 예를 들어서 군사정보라는 게 있어. 군사정보는 작년도 올 초 커트라인이 60점이야. 근데 군사정보는 이제 인력을 많이 뽑는데 그 이유가 카메라 근데 두 가지를 다 내가 강의를 해.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뭐 행정학과 관련된 과목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도록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10월 달 아니야. 먼저 10월 다 됐잖아. 12월 달 2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면 좋은데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행정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국가직, 지방직도 시험 볼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군무원 일반 행정도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 군무원하고 일반 행정하고 어느 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일반 행정이 어려워. 군무원 시험은 쉽게 나와. 대신 문항이 좀 많아. 문항이. 이제 가끔 이제 출제 의뢰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출제가 들어가면 다행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 일반 행정, 국가직, 지방직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식으로 관련 분야에 있는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 사무처는 참고적으로 8급, 9급이 있는데 8급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 국어, 행정학, 뭐 행정법, 영어 쭉 요거하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헌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국회 사무처. 근데 인력을 많이 안 뽑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회 사무처 9급은 넣습니까? 9급은 여러분들 속기직을 뽑아. 속기. 이걸 속기하는 건 뭔지 알죠? 옛날에 다 썼지만 이제는 컴퓨터 속기를 해. 그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자격증을 딴 사람만 시험 봐.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속기사 자격증은 어디서 타냐? 컴퓨터 전문 학원에서 그걸 강의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그럼 그쪽은 여러분 제한 경쟁이죠. 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기껏해야 한 3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3대 1.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속기사 자격증을 따면 돼, 안 돼? 따면 되겠지. 따서 여러분 시험 보면은 구급대회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정보니까 그런 정보도 일려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과연 어떻게 한 게 할 것인가를 판단 내려야 되겠지. 노동행정직이 있어요. 직업상담이라든가 노동행정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 가산점이 있어. 가산점 5점인가 3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5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왜? 5점이면 여러분들 5개 과목 하면 여러분들 5, 25점이야 평균. 25점 총점. 엄청난 차이가 나왔나? 나죠. 그럼 뭘 따면 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또 따면 좋겠지. 근데 그 따려고 그러면 또 시간 투여해야 다녀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때는 판단을 내려야 돼. 나는 무조건 노동 분야에 들어가서 실업자와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여러분들 각종 구호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 지금 우리 현재 하는 거 같이 준비하면 여러분들 유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따는데 또 시간 투입이 돼 안 돼.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영어라든가 국어 하나 더 보는 게 낫나?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그 판단을 내려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나는 상대적으로 교수님 성적이 잘 안 올라요 하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좀 적거나 커트라인이 낮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뭐 이게 다 말하냐? 자, 그럼 좀 전에 파킨슨 법칙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 수의 증가를 심리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법칙을 제시했다. 하나가 부하 배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업무 배증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내가 특정 조직의 공무원이야. 근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됐다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그럼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나는 지원을 받을 때 나와 똑같은 계급이나 직급에 있는 동료한테 지원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꺼려야 할까 좋아할까? 똑같은 직급이나 계급에 있는 동료가 올 경우에는 승진할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나하고 뭐가 돼? 경쟁 상대가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따라서 나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낮은 부하를 원하고 이에 따라서 부하가 증가합니다. 이 바로 부하 배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부하가 늘어나서 그럼 심리적으로 기분 좋아 안 좋아? 자, 군대에서 신병 딱가리 왔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기분 좋은 것은 일시에 지나지 않아. 왜? 부하한테 명령을 해야 돼. 부하 통제해야 돼. 부하한테 보고받아야 돼. 부하 감독해야 돼. 그럼 이런 업무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하를 둠으로써 형성하는 파생적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업무 배증의 법칙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업무는 본질적인 업무가 파생적인 업무야. 자, 파생적 업무가 증가했다. 그럼 심리적으로 업무가 과중됐다고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느끼겠죠. 다시 부하를 원하고 다시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고 이 두 가지 법칙이 악순환을 거쳐서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바로 파킨슨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 나왔고 3번, 4번, 5번까지 쭉 얘기했어요. 자, 현재 보자. 현재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 행정은 사회과학 아니야. 그럼 사회과학은 자 필연의 법칙이 지배, 예외의 법칙이 지배. 예외가 항상 중요해요.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법칙, 원칙이 나오면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여러분들 확고부동한 위치를 가져. 중력의 법칙, 상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확고부동한 원리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 근데 사회과학은 예외가 있어.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파킨슨 법칙은 사회 현상을 탐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외에 따른 비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비판이 나온 거예요. 비판. 그럼 이 파킨슨 법칙은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냐? 거기 두 가지가 나와.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의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비판을 받아요.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지금 대한민국 비상사태죠.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청년 실업 문제 심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범적 의용주로서 총대를 매야 돼. 그럼 현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인력을 많이 뽑아 안 뽑아? 2020년도 발표한 거 18,000명 이런 증가한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계속 많이 뽑았죠. 가장 많이 뽑는 게 2018년도에. 그렇죠? 그럼 이런 국가 비상사태 시 여러분들 이렇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요인 때문에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다고. 또 하나 개발도상 국가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막대한 인력이 정부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개발도상 국가의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도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본질적 업무의 증가이 되는 이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 한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까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지금 파킨슨 법칙을 맨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에도 같은 말입니다. 자, 교수님 시마노트의 맨 밑에 파킨슨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나온 거 그건 보지 마세요. 그건 보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현대인 특징 양과 질을 구분시키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양적 특징의 표현 양식을 가져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적어놨죠.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쭉 보면 이해돼야지. 팽창, 확대, 확충, 증대, 증가는 양이라고 얘기했고 자 일반적인 특징은 두 가지를 함정을 판다. 신중앙 직고라. 그래서 분꼬라가 나올 때는 물음표에 두고 밑에는 보기 1, 2, 3, 4를 갖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의 광역화 얘기했죠. 이걸 행정권익이 세분화 그러면 5가 돼, X가 돼. X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공무원 수의 증가가 이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했다? 파킨슨 법칙. 그래서 파킨슨 법칙도 기본적인 내용들 숙지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절을 바꿔서 32페이지 제 2절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이제 입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왜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가 왜 나왔냐? 이건 경제학의 이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경제학 이론이 왜 행정학의 이론의 형태로서 등장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들 하는데, 자, 최근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형태는 큰 정부보다는 여러분들 작은 정부 형태를 많이 얘기해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인력을 많이 뽑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 세계의 추세는 여러분 작은 정부야. 그러면 현재 작은 정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큰 정부가 있었고 큰 정부가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필요한 거지. 그럼 이 큰 정부의 문제점을 우린 일명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큰 정부가 등장한 이유는 그럼 이전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하다 보니까 큰 정부가 등장한 거야. 그럼 큰 정부의 등장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지 시장 실패를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 뭐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작은 정부 형태의 구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사학적 흐름 맥락을 갖고 작은 정부의 형태가 등장한 이유를 고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듯이 거기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민영화 정부 규제 해가지고 별표가 다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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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A급짜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출제 우선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파트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적 이론을 학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도 있는 경제학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 학습을 할 거야. 그 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배우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형태하고 유사합니다. 물론 약간 좀 심도가 들어가겠지만은 그 형태를 잘 이해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시장 실패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 39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자, 39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행정의 경제적 맥락 해가지고 첨삭 지도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거기 교재를 보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도로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하나 물어보자. 1930년대, 그럼 공항이야. 공항이 이전까지의 정부 형태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응?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잠깐만 입으로 대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수업 받을 때는 좀 저돌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 선생님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내 막. 화내면 늘 기분 좋아 나빠. 한번 내볼까 하? 어? 여기 보자. 벌써 기분 나빠하잖아. 화낼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작은 정부 아니야. 요 시기는 소국 정부로는 형태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 공항 이후에는 당연히 공항 자체 때문에 시장의 정부가 개입을 해서 큰 정부 형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소국 정부론에 지배했던 경제의 논리 몇 가지 유형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경제 자체는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가 이 시기를 지배하는 시장 경제가 지배했고, 두 번째 경제의 주체를 얘기해라. 그럼 서버 공급자가 된 것은 누가 여러분들? 기업이고, 컨서머 소비자가 된 것은 누구야? 가게지. 그래서 오로지 시장 안에서 기업과 가게의 경제 활동을 갖고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탄생을 합니다. 자,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미시 경제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시기를 지배한 법칙, 소위 세이의 법칙이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이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이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우리가 19세기 초 산업혁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장의 형태는 공장제 간의 수공업. 그럼 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니까 생산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럼 시장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 안 팔려? 무조건 팔립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고 부른 거예요. 공급량이 작다 보니까 공급에 의하여 수요가 좌우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9세기 말 산업혁명 자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이 돼.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은 요 세이의 법칙이 절대 불멸의 진리임을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시장에다가 생산해서 공급하면은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보다 훨씬 초과한 공급,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립니다. 그래서 불황이 가속화돼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다 하는 거대한 늪에 빠져. 그럼 이때부터 왜 시장은 제대로 작동 못했는지 시장 실패 현상을 연구하는 각종의 이론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 현상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다시 계속 칠판을 보자. 이 시장 실패 현상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전시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건전시장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전시장은 자, 경제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대 경제 이념이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효율성이 있어요. 이거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에피션시. 그리고 이코티라고 하는 공평성이 있어요. 이 공평성을 형평성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양대 이념 그러고 이 두 가지의 이념이 구현되는 시장을 건전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효율성 자체가 구현되는 첫 번째 건전시장의 조건은 바로 뭐다? 완전 경쟁을 얘기합니다. 자, 칠판에 뭘 적어놨어요? 완전 경쟁. 자, 완전 경쟁은 뭘까요, 여러분들?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원리의 가장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것은 기회균등이야. 그럼 기회균등은 누구나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은 시장은 누구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그럼 수많은 공급자가 있고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해야 하네. 하죠. 이게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여기다 하나 더 결부시키지. 따라서 특정인의 수요나 특정인의 공급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티끌에 불과하다. 그럼 어떠한 수요도 어떠한 공급도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걸 완전 경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붙이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했다. 이걸 뭐라 한다? 완전 경쟁.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장을 얘기할 때는 뭐가 있다? 증권시장, 주식, 수많은 사자, 팔자, 주문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얘기합니다. 아울러 이 완전 경쟁이 구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자, 실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완전한 정보. 자, 완전한 정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는 사기와 기만이 없는 진실한 정보임을 전제로 해. 또 하나. 자, 아까 시장 경제 기본은 기회균등이라 했죠.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이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 안 한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정보, 사기와 기만이 없는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완전한 정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아까 여러분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의 시세가 여러분들 이제는 증권회사를 갈 필요도 없어요. WPC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바일로 보더라도 실시간 여러분들 뭐가 나와? 주식의 시세가 다 검증이 돼야 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성전자 주식 얼마 여러분 다 나온다고. 그럼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이때 정보는 사기가 횡행한 정보야, 진실한 정보야? 진실한 정보. 요게 완전한 정보야.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한은 뭐를 전제로 해? 민간제임을 전제로 하죠. 시장제, 사적제. 자, 지난번에 배웠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할 게 내부 효과성. 요 내부 효과성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야?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들 내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것이 여러분들 작동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면 이것도 내부 효과야.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 교환이 이루어지죠?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내부 효과가 고인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선생이 요 석발시장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닭발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닭발 가게 들어가서 닭발을 여러분들 10만 원치 사서 소주 3배하고 다 먹었어. 맛있게. 나갈 때 그냥 나가. 그냥 나가. 아줌마, 나 그냥 갈게. 왜? 나는 석바위 깍두기야. 그럼 가격을 지불한 게 안 게? 그럼 내부 효과가 구현이 된 게 안 된 게? 구현되지 않은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의 안정성 자체를 전제로 합니다. 자, 맨 끝에 공평성은 다름 아닌 뭘 얘기해? 소득 배분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에 뭐 적어놨어요? 소득 배분의 공평성. 그럼 칠판에 정리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이 바로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경쟁이 아닌 뭐? 불완전 경쟁. 완전한 정보가 아닌 뭐? 불완전 정보. 민간제가 아닌 공공재. 내부 효과가 아닌 뭐? 외부 효과서. 경제 안정성이 깨져. 경제의 불안정성. 이걸 여러분들 다시 길게 적으면은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예요. 실업자의 증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경제의 불안정성도 맞는 말이고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인플레의 발생 이것도 다 맞는 말들입니다. 자, 마지막 나온 게 뭐야? 소득 배분의 공평성이 깨져. 바로 뭐야?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 불공정성. 또 얘기하면 뭐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요쪽에 불완전 경쟁 자체는 쉽게 독점이나 과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자연 독점도 여러분들 독점의 형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불완전 경쟁은 협의하고 광의로 나눠서 얘기해. 협의로 얘기할 때는 독과점만 얘기하는 거고 광의를 얘기할 때는 이걸 포함해서 얘기해. 근데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이 없고 이걸 넣어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자연 독점 자체도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간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자연 독점을 얘기했는데 이 자연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가야 돼. 뭐야? 규모의 경제죠. 규모가 커질수록 뭐가 구현된다? 경제성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규모와 경제는 비례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 효율성, 수익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강의실 A가 있고 강의실 B가 있어. 그럼 두 강의실 자체 각각의 강의실은 임대료하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여러분들 똑같아. 그걸 고정경비라 그래. 뭐라 한다? 고정경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자 강의실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임대료하고 여러분들 인건비 자체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여기 이제 비용이야. 어? 자, 그리고 A 강의실은 학생이 10명이 수강을 해. 여기는 100명이 수강이 돼. 그리고 학생들한테 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어. 그러면 이쪽은 전체 수입이 얼마야? 10만 원. 이게 얼마? 100만 원. 자, 보자. 10만 원일 때 여러분은 전체 고정 비용은 10분의 1을 차지하지. 근데 100명이 되면은 100분의 1로 비용이 감소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졌잖아. 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체감됐으니까 경제성 수익은 증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두 개가 경쟁해.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은 도산을 해야 해. 하겠죠. 그 이쪽은 남아 안 남아? 남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고 자연 독점을 가져온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동네 대형 여러분들 마트가 들어왔어. 할인마트가. 그럼 동네에 있는 소규모 구멍가게는 다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 안 닫아? 닫고 여러분들 대형 마트가 자연 독점을 해야 안 해? 하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도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간다. OX. 크게. 오지 이 사람들아. 여태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교재 잠깐 좀 보고 가자. 어딜 보냐 하면은 35페이지. 35페이지 맨 밑에 각수 14번을 봐봐. 불완전 경쟁에는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비용 체감의 법칙 및 자연 독점 요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 나와 나? 저 그거 여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10명 가운데 5명은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수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어. 근데 모든 행정학 교재에서는 이 형태를 보통 정리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다시 적보자. 불완전 정보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뭘 얘기해? 자, 아까 정보는 여기 보세요. 시장 유통된 정보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정보.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한다 그랬죠? 불완전 정보는 그게 아니죠. 사기와 기만이 횡행한 정보, 한쪽이 정보를 딱 갖고 있는 게야. 그 정보를. 자, 이준구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야. 이 사람이 쓴 재정학책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정보를 뭐로 파악하고 있냐면은 요거를 중고차 매매센터 시장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보자. 중고차 매매센터 가면은 이런 중고차가 있겠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NG 망가진 중고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런 중고차에 대한 정보는 매매센터 사장이 정확합니까? 손님이 정확합니까? 당연히 누가? 사장이 정확하죠. 그러면 손님은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중고차를 터무니없는 고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기도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기와 기만이 행행한 정보 아니야? 왜? 한쪽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보의 뭐라 하느냐? 불균형이라고 그래. 뭐란다? 정보의 불균형 적어놔. 정보의 밀집성. 한쪽으로 정보가 이렇게 쏠려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완전 정보,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밀집성 몽땅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거기 들어보자. 중고차 매매센터에 관한 글이 나왔어.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시장 실패 가운데 정부의 비대칭성 자체를 설명한 이유야. 그래서 위에 보기의 글은 시장 실패 가운데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 여러분들 시장을 얘기한 이유는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알았습니까?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라이벤슈타인의 X의 비효율성 비어서 안 비어서? 자, 하여간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외부 효과가 나와. 내부 효과는 뭐야?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얘기해. 이건 가격 기제가 작동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내부 효과는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적지 마시도 나오니까 외부 경제성이 있고 외부 불경제성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타인의 사회라 그래.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 전체를 편익에 공헌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외부 효과 그러고 외부 불경제를 얘기할 때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야.
전체 사회에 내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 전체에 부담시키는 것들, 이걸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길 가다가 무심코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있어 없어? 그렇죠? 이건 가격을 통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의 비용에다 전가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이거야. 알았어요? 자, 이거는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 이건 뭐야? 타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야. 가격을 통하지 않고. 그럼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예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쪽에 무슨 일이냐, 오늘? 표정이 다 이렇게 어두워. 오늘은 차를 끌고 오는데, 야, 1차선에서 시속 80으로 가, 고속도로에서. 그 차들은 1차선 차선이 아니라 2차나 3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80 넣고 계속 가는데, 그게 한 대를 그래서 이제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들어갔어요. 또 있어. 그러니 여기 문학경기장 딱 오니까 차가 꽉 막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느낌이 차가 막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선생님이 5분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는 데까지 들어온 게 10시에 딱 들어와서 올라와서 뭐 차 풀고 커피 한잔 타고 들어오니까 약 3, 4분 정도 늦었을 게 오늘했는데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하루 같아. 이런 표정도 그렇고 미안하다. 기분도 안 좋은 날, 이 더러운 행사 공부해서 미안하다. 바깥에 날씨 이상하죠? 어중충충한 게,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 행정고시 학원이야. 이쪽에 인천 노래방이 있다. 여기 인천 술집이 생겼어. 자, 그럼 인천 술집이 생김에 따라서 노래방 매상권은 당연히 오르겠죠. 한 잔 마시고 한 곡 뽑으러 간 가. 그러면 이건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줘서 안 줬어. 이걸 외부 경제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술집이 생겼어. 술 먹고 여러분들 여기 엘리베이터에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여학생들 희롱해. 야, 여자애 놀자. 남학생한테 시비 걸어. 야, 맑고 같은 놈하고 시비 걸어. 그럼 인천 행정고시 학원에다가 매출에 타격을 줘 안 줘? 주죠?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줘서 안 줬어. 이걸 뭐라 그래? 외부 불경제.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럼 가격 기제가 작동이 안 돼서 시장 실패로 파악하는데 정확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이해돼야 돼. 자, 시장에 있는 인간은 자, 물어보자.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으려고 그래? 돈 더 주려고 그래? 여러분들. 청바지 얼마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럼 8만 원이지 깎으려고 그러지? 10만 원이에요? 20만 원 줄게요 하는 미친 사람 있어 없어? 깎으려고 그러잖아. 그럼 파는 사람은 거꾸로 돈 더 받으려고 해야 안 해? 그럼 시장에 있는 공급자나 여러분들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타인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야. 자,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 했어요. 시장 있는 인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사악한 존재야. 그죠? 착한 존재가 아니라 사악한 존재야. 그럼 여기 보자. 이거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악한 존재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이런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심리를. 그래서 이것은 공급이 적정 공급이 실패해. 과소 공급이 발생해. 여러분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이건 내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사회에다 비용을 전가시키는 게야. 자, 시장인 인간은 사악한 존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해야 안 해? 사악한 존재니까 하려고 해야 안 해요?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건 과다 공급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적정 공급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로 보는 거예요. 요번에 교재에 나와. 34페이지에 여러분들 거기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하단에 박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럼 3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외부 효과성에서 효과를 줄여서 외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외부성에도 상관이 없어요. 외부 효과나 외부성은 같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자. 외부 경제를 뭐라 그러냐? 거기 34페이지 하단 봐봐. 정의 플러스를 얘기하는 게야. 정의 외부성 그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외부 경제를 부의 뭐라 한다? 외부성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의 외부성이나 부 외부성 나왔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4페이지 하단 박스에 나와 있잖아.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그래서 일단은 외부성까지는 다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자, 기타 여기 보자. 뭐 경기 침체, 소득의 불공평성 이거 다 시장 실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유의할 게 경제학에서는 여기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경제에서 가장 최고의 인형은 뭐야? 경제성이야, 공평성이야? 경제성이지. 스미스의 시장 경제의 이론은 시장은 여러분들 자기 치유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치유 기능이 있다고 파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농땡이 핀 애들은 덜 먹고 배고픈 거 다 내다고 파악해. 그러니까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안 해?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건전시장 자체를 고전파 경제학자들에서는 요건 안 봐, 이것만 봐. 요것은 아니라고. 요건 여러분들 30년대 이후에 규제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요걸 또 하나 추가시킨 거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요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을 시장 실패로 보지 않고 시장의 한계라 그래. 뭐라 한다? 시장의 한계. 이거 혹시 여기 보자. 7급 공부하시는 분들 위에 것까지는 시장 실패로 보고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 한다? 시장의 한계로 파악한다. 근데 행정학은 그냥 다 시장 실패로 파악을 해. 굳이 요걸 뭐라 하냐면은 시장의 외재적 결함이라 그래. 뭐라 한다? 외재적 결함.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미리 좀 보고 가겠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은 32페이지. 자, 각주 반가르 8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시장의 외재적 결함인 경우 이렇게 나왔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상적인 작동은 이걸 얘기하는 게 요거 얘기야. 요거. 어?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소득 공평성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시장의 외재적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거만 체킹해둬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 보지도 마. 이거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라 한다? 그냥 시장의 외재적 결함이라고 한다. 굳이 행정학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좀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는 전체 다를 시장 실패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들 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쉬었다 할 텐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연습장이나 OX 퀴즈 노트에다가 직접 한번 그려봐. 그려보면은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도 이해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이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여기 연구실, 교무실로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